여러분, 혹시 평생 믿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성북구 재래시장에서 30년 넘게 채소 가게를 운영해온 김영자 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65의 나이에 말입니다. 어느 비오는 초겨울 아침,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한 낯선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말이죠. 혹시 30년 전 용두동에 살던 적 있소? 용두동. 그곳은 김영자 씨에게 절대 꺼내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이 묻힌 곳이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언니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곳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가족을 잃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 아실 겁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아물지 않는 그 상처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 노인이 김영자 씨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소. 나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묻었소. 30년 동안 믿어왔던 재판이 조작이었다고요? 언니를 죽인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범인의 아들이 바로 김영자 씨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인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선택과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영자 씨와 함께 떠나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도 진정한 용기와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 매일 무료로 함께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따뜻한 목소리와 감동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라서 더 행복한 이야기 여행 지금부터 시작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초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성북구 재래시장은 새벽 6시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 상자들의 무게감 있는 소리, 상인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정겨운 목소리, 그리고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바쁜 발걸음. 소리가 어우러져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한복판, 가장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자리 잡은 영잔의 채소는 특히 분주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이미 색색깔의 채소들이 정갈하게 진열되어 있었고 물을 뿌려놓은 상추와 깻잎은 싱싱함을 자랑하듯 윤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받아온 채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5인 김영자의 손은 수십 년간의 노동으로 거칠어졌지만 채소를 다루는 솜씨만큼은 여전히 능숙했습니다. 무의 껍질을 벗기고 상한 부분을 도려내는 동작, 배추 겉잎을 한 장씩 정성스럽게 떼어내며 속잎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오랜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시장으로 나와 채소를 정리합니다.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가게를 지킵니다.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 소주 한 잔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잠자리에 듭니다. 남편 박종철이 10년 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김영자의 삶은 이런 단조로운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면 적막함이 온몸을 짓눌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외로움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생선가게 주인 박순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자는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털며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나이 들수록 잠이 없어져서 새벽부터 깨어있게 되네요. 박순덕은 김영자보다 3살 많은 68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김영자가 항상 부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며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영자는 자신의 처지가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영자 언니는 정말 부지런해요. 저는 남편이 깨워줘야 겨우 일어나는데 말입니다. 박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서 말입니다. 사실 김영자에게는 잠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텅 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자꾸만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그보다 훨씬 오래전 용두동에서 살던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번갈아가며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아들 박민수는 부산에 있는 중견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대학교 동기와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김영자에게는 손자 손녀 얼굴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아들 부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영자 아줌마, 배추 1통이랑 무 2개 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러 나온 단골 손님 이 여사가 큰 소리로 주문했습니다. 네네, 금방 골라드릴게요. 김영자는 재빠르게 달려가서 가장 싱싱한 배추를 골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배추 정말 싱싱하네요. 어디서 받아오세요? 강원도 농장에서 직접 받아와요. 어제 저녁에 도착한 거라 더욱 싱싱합니다. 김치 담그시려고요? 네, 우리 며느리가 김치를 못 담가서 제가 담가줘야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으려고만 하니까 말입니다. 이 여사는 김영자와 비슷한 나이의 단골 손님으로 일주일에 2~3번은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때는 김장철이면 온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함께 담갔는데 이제는 그런 정도 없어졌어요. 김영자는 그런 대화를 나누며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배추 5,000원, 무 2개에 3,000원이니까 8,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이에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항상 싱싱한 채소 주셔서 고마워요. 오전 시간은 늘 이렇게 바빴습니다. 주부들이 하루 식단을 위해 장을 보러 나오는 시간이라 김영자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오히려 이런 분주함을 선호했습니다.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으면 외로움이나 쓸쓸함 같은 감정들이 파고들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곳곳에서는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방금 들어왔어요. 깻잎 한 단에 1,000원, 2단에 1,800. 감자 달달하고 맛있어요. 시금치 연하고 좋아요. 호박 단맛 끝내줘요. 이런 소리들이 서로 겹치며 만들어내는 소란스러운 화음이 김영자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활력소였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익숙한 시장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터라 시장의 모든 구석진 곳까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천막 하나 치고 시작한 작은 좌판이었는데 이제는 제법 큰 규모의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대형 냉장고 2대와 깔끔한 진열대, 그리고 간이 포장대까지 갖춘 번듯한 채소 가게가 되었습니다. 김영자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것은 35살 때였습니다. 그때 김영자는 용두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김영희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이 김영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일은 김영자가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싶은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꿈에 언니가 나타나면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언니는 김영자보다 3살 위였는데 항상 동생을 챙겨주는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자가 시집갈 때도 혼수까지 마련해 주었고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몇 달간 산후조리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언니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아침 장보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시장이 잠시 한적해졌습니다. 김영자는 시들어가는 상추 잎사귀들을 골라내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깔끔하게 다린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이 드러났지만 어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한 서글픈 표정이었습니다. 노인은 김영자의 채소 진열대를 꼼꼼히 둘러보더니 싱싱한 배추 몇 포기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배추들 참 싱싱하구먼. 노인이 배추를 손으로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단단하고 힘이 있었지만 어딘가 피로감이 묻어나는 음성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직접 키운 건가요? 아니에요. 강원도 농장에서 받아옵니다. 요즘 날이 추워져서 더욱 단단하고 아삭해졌어요. 김영자는 친절하게 대답하며 가장 좋은 배추를 골라주었습니다. 김치 담그시려고요? 이 배추로 김치 담그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 2포기를 골랐습니다. 그렇지, 김치는 우리 민족의 대표 음식이지. 그러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김영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이 일 오래 하셨나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함께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김영자는 배추를 비닐봉지에 담으며 답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왠지 이 노인에게는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면 참 긴 세월이구먼. 노인이 계산을 마치고 나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한참 김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는 듯한 절박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노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보세요? 혹시 제가 아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영자입니다. 김영자 아줌마. 노인이 김영자의 이름을 몇 번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용두동에 살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 김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등 뒤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용두동. 그곳은 김영자가 결코 쉽게 꺼낼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들이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상추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노인은 김영자의 반응을 보더니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이 되었습니다. 역시 그때 그 김영자 아줌마가 맞구먼. 노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김영자는 다른 손님들이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30년 전 그때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언니의 죽음, 경찰서에서의 조사, 그리고 그 이후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동수입니다. 전직 검사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검사라는 단어만으로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 사건을 아직도 마음에 묻어두고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 용두동에서 발생한 주부살인 사건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박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영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건, 바로 언니 김영희가 목숨을 잃은 그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고 범인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범인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하다고 외쳤습니다. 김영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노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일을 꺼내는 것일까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일이 아니었나요? 범인은 처벌받았고 사건은 종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영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박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김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그 피해자가 바로 당신 언니 김영희 씨 아니었습니까? 그 순간 김영자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의 이름이 이 낯선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듣는 순간 30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모든 기억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김영자는 진열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언니를 어떻게 아세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서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주변 가게 주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볼까봐 애써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정을 억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동수는 김영자의 반응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맞구먼. 김영희 씨의 동생 김영자 아줌마가 맞소. 박동수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소. 저를 찾았다고요? 왜요? 도대체 왜 저를 찾은 거예요? 김영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동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김영자는 의도적으로 모든 관련된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박동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소.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소. 김영자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은 김영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김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범인도 잡혔고 재판도 끝났잖아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동수는 김영자의 말을 듣더니 더욱 착잡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아줌마. 그 재판 잘못되었소. 박동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자는 박동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박동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소.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려갔습니다. 3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소. 김영자는 박동수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다고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우리 언니는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조용히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듣습니다. 박동수가 김영자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영자는 이미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믿어왔던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김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박동수는 김영자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박동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당시 저는 겁쟁이였소. 겁쟁이라니요? 검사였다면서요? 김영자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사가 겁쟁이였다고요? 박동수는 김영자의 질책을 받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진짜 범인은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큰 인물의 아들이었소. 그 아버지는 정치권과 재계의 막강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박동수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진실을 덮었다는 거예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변변한 변호사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소.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박동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가장 말하기 어려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복역 중에 옥사했습니다. 15년 전의 말입니다. 그 순간 김영자는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옥사했다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간 그 사람이 죽었다고요? 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박동수의 목소리는 더욱 떨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자는 온몸이 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도 억울하게 죽고 그 사람도 억울하게 죽고 도대체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주변 가게 주인들이 김영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수는 김영자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아줌마, 진정하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박동수가 김영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소. 김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박동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진실을 밝힌다고요? 언니도 죽고 억울한 사람도 죽었는데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살아있소. 그리고 지금은 큰 기업의 회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요? 언니를 죽인 그 사람이? 박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동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김영자는 마치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 민수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이
언니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라니. 이런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영자는 입을 벌린 채 박동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우리 민수가 다니는 회사 말이에요? 박동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한전자 회사 맞지요? 그 회사 회장 김태준이 바로 진짜 범인 김광수의 아들입니다. 박동수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이 사실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감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자는 온몸에 힘이 빠져 진열대에 기대어 서야 했습니다. 민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다니던 회사, 좋은 조건으로 취업해서 김영자가 기뻐했던 그 회사가 바로 언니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니. 이런 잔혹한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영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민수는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그게 언니를 죽인 사람의 아들 회사라니요. 박동수는 김영자의 충격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대한전자 회장 기사를 보다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깨달았소. 그때 그 어린 김태준이 이렇게 컸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럼 그 회장도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나요? 김영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아버지 김광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 전에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박동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 집안은 그 사건을 은폐하는 데 든 돈과 인맥으로 지금의 부를 쌓았소. 김영자는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역겨웠습니다. 우리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김영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매달 용돈도 보내주고 회사 자랑도 하고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더욱 고민이었습니다. 박동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당신 아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고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없고 말입니다. 김영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의 앞날이 걱정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회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할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어요? 김영자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박동수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소. 김광수의 아버지가 워낙 권력이 센 사람이라 저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소. 두렵다고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사가 두려워서 진실을 숨겼다고요? 그럼 우리 언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은 또 뭐가 되고요? 박동수는 김영자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할 말이 없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소. 비겁한 겁쟁이였습니다. 김영자는 박동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려는 박동수에 대한 미묘한 고마움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에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박동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소.
위암 말기였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암이라고요? 네, 이제 몇 달 못 삽니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박동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소. 죽기 전에 이 진실만은 밝혀야겠다고 말입니다. 김영자는 박동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결국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런 죄책감을 안고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지옥 같았소. 박동수의 목소리에 깊은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김영애 씨 생각이 났고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술로 견디기도 했고 종교에 의지해보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소. 김영자는 박동수의 고백을 들으며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언니의 억울한 죽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우리 민수는 어떻게 되고요? 박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줌마가 결정하셔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씀드렸을 뿐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대로 계속 숨기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김영자는 진열대에 기대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아들의 미래, 그리고 언니의 억울한 죽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동수와 헤어진 후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한 끼 간단히 해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자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 박종철의 영정사진 옆에는 언니 김영희의 낡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이었지만 언니의 다정한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언니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진짜 범인이 잡혔다고 믿고 살았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대. 언니의 사진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김영자에게는 언니가 무언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생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영자는 그날 밤 언니와 함께했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명랑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마치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야, 너도 이제 애 낳을 나이인데 언제 손자 얼굴 좀 보여줄 거니?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녀석이 벌써 5살인데 동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언니, 아직 여유가 없어요. 민수 키우는 것도 벅찬데 또 낳으면 어떻게 해요? 김영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둘은 있어야 해. 나중에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잖니. 언니가 김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너도 든든하지 않니? 그때 김영자는 언니의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항상 김영자를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언니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첫 잔을 마시고 나니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그리고 무력감까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김영자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김영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벌 안 받고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 써서 죽어야 하고 이게 정이야?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부산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아들과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소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연락하지 않는 아들이 전화한 것이 신경 쓰여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김영자는 최대한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됐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저를 불러서 승진 발표를 해주셨어요. 민수의 기쁨이 전화기 너머로도 전해졌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니 바로 김태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 자신의 아들을 승진시켜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이 없으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기뻐. 정말 축하한다. 김영자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김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정말 높이 평가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엄마,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온 것 같아요. 민수는 계속해서 회사와 회장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승진시켜준 회장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의 아버지가 바로 아들의 이모를 죽인 범인이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을까요? 민수야, 그 회장님 어떤 분이시니?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도 뛰어나시고 직원들을 챙겨주시는 마음도 따뜻하세요. 특히 저같이 지방 출신 직원들을 많이 배려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범인의 아들이지만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요. 엄마, 다음 달에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가 있어요. 가족들도 초대한다고 하니까 엄마도 오세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가족 초대? 김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직원 가족들과도 인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특히 승진한 직원들 가족은 꼭 오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의 아들과 직접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갑자기 그런 자리에 가도 될까? 김영자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어머니인데요. 회장님께도 엄마 자랑 많이 했어요. 시장에서 채소 가게 하시면서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김영자는 다시 재단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해? 진실을 밝히면 민수가 피해를 볼 텐데. 그렇다고 계속 숨기고 살 수도 없고. 6. 며칠 동안 김영자는 시장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채소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딴 생각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까지 뒤척이곤 했습니다. 박순덕이 김영자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 언니, 요즘 왜 그래요? 얼굴색도 안 좋고 맨날 멍하니 있고.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김영자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영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박동수를 다시 만나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동수가 며칠 전에 남겨준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검사님이세요?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김영자 아줌마시군요.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김영자가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박동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어떠신가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박동수는 김영자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새에 더욱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많이 고민되셨을 텐데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동수가 일어나며 인사했습니다. 김영자는 박동수 맞은편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 봤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죄 없는 사람이 누명 쓰고 죽었다는 것도. 박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 고통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검사님, 김영자가 박동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이미 3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에요. 박동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은밀히 증거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박동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증거요? 김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당시 사건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진짜 범인 김광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계속 보관해 왔습니다. 박동수가 봉투를 열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영자는 박동수가 꺼내 보이는 서류들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전 사건 관련 서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검사 시절에 공식적인 수사 기록 외에 개인적으로 조사한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둔 겁니다. 박동수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증언서를 보세요. 박동수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서류는 당시 사건 현장 근처에서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 당일 밤에 진짜 범인 김광수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수사에서는 이 증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자는 그 서류를 읽어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증인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다행히 아직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사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연락해봤습니다.
박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분도 30년 동안 마음에 걸렸다고 하시더군요. 김영자는 희망의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분이 다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실이 밝혀진다면 언제든지 증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동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동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김광수의 알리바이 조작에 대한 자료입니다. 김광수는 사건 당일 밤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는 그 친구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자료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 증언까지 시켰다고요? 네, 김광수의 아버지가 그 친구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시킨 겁니다. 박동수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은폐 작업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이런 증거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들 민수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검사님,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광수와 그의 아들 김태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특히 김태준은 아버지의 범죄로 쌓아올린 부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습니다. 박동수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도 아마 회사에서 나와야 할 겁니다. 아니, 회사 자체가 존립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동수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김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의 미래와 언니의 억울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줌마. 박동수가 김영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김영자는 박동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민수도 알아야 해요.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김태준 회장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입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그럼서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광수는 죽기 전에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했겠죠. 박동수가 추측했습니다. 김영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영자가 결심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박동수는 김영자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선 언론에 제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해야 하고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7. 김영자와 박동수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박동수는 30년간 모아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김영자는 용기를 내어 언론사에 제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사 프로그램 제보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김영자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억울한 살인 사건에 대해 제보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기자가 김영자를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박동수가 제공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회장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한 달 후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 권력이 덮은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이 나갔습니다. 방송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김광수의 범죄 은폐 과정,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피해자, 그리고 현재 대기업 회장이 된 김태준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김영자의 가게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해자 동생으로서 어떤 심경이신가요? 아드님이 그 회사에 다니신다는 게 사실인가요? 김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언니가 조금은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오후 김영자에게 충격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였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텔레비전에서 엄마 얼굴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설명해 줄게. 김영자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설명이요? 엄마가 우리 회장님을 범죄자라고 고발했다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어떤 눈으로 보는지 아세요? 김영자는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이모 기억하지? 너 어릴 때 돌아가신 김영희 이모 말이야. 네, 기억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이모가 바로 김태준 회장 아버지한테 죽었어.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30년 전 사건의 진실, 박동수와의 만남,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결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일해온 이 회사가 이모를 죽인 사람의 아들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 민수야.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김영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부산에서 밤늦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을 기다리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척한 얼굴의 민수가 김영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 정말 몰랐어요. 김영자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이지.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거죠?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야.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영자가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깔끔한 외모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아주머니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한전자 김태준 회장입니다. 김영자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준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김영자와 민수를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김태준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김태준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깊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평생 속죄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회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수 씨. 그래서 당신을 더욱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당신 이모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김영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죄책감이요? 그럼 진작에 진실을 밝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준은 김영자의 질책을 받으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김태준의 고백을 들은 김영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묘한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범인의 아들이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죄 때문에 고통받아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김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김광수가 직접 쓴 자필 편지와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영희 씨 가족분들께. 김영자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진짜 범인의 고백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쌓은 재산은 모두 피해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돈이 용서를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들 태준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는 저 혼자의 것입니다. 김태준은 김영자가 편지를 다 읽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회장직도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모두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김영자는 김태준의 말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장님도 고생하셨겠어요. 아버지의 죄를 안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김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요. 저는 평생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김태준은 민수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일은 제 아버지와 저의 문제이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당신을 더 보상해 드려야 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 결정이에요. 민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를 죽인 사람의 아들이 만든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제 양심입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돈보다 양심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은 약속대로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의 범죄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사과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특종으로 다뤘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광수는 30년 전 김영희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돈으로 이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김태준의 기자회견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던 비겁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전자는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협력업체들과의 계약도 줄줄이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검찰은 김영희 살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동수가 30년간 모아둔 증거들과 김태준이 제출한 새로운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사한 피해자 이철민 씨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김영자는 이철민 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언니 사건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진실을 밝히는 게 너무 늦었어요. 이철민 씨의 부인은 김영자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제라도 남편의 억울함이 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김영자는 언니 김영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억울함이 다 풀렸어. 김영자는 언니의 묘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게 용기를 냈지? 하지만 이제 진짜 범인도 처벌받고 억울한 사람의 누명도 벗겨졌어. 그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동수가 서 있었습니다. 박동수는 김영자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계셨군요. 박동수가 김영자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검사님도 언니한테 인사하러 오셨어요? 김영자가 물었습니다. 박동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희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김영희 씨, 정말 오랫동안 죄송했습니다.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두 사람은 묘소 앞에서 한참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그 무거운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의 침묵이었습니다. 검사님, 몸은 어떠세요? 김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정말 편해졌어요. 박동수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후회가 없습니다. 6개월 후 박동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김영희와 이철민 씨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김영자는 박동수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김영자는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자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영자 언니, 정말 대단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주셔서 고마워요. 박순덕이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김영자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자를 정의로운 시장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김영자를 보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김영자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자고 제안했고, 여러 출판사에서는 책 출간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자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채소가게 아줌마예요. 특별할 것 없어요. 다만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김영자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대한전자를 그만둔 후 중소기업체에 새로 취업했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와서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아내랑 상의해서 내년에는 아이도 가질 계획이에요. 민수가 김영자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손자 얼굴도 빨리 보고 싶고 말이야. 어느 날 저녁, 김영자는 언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언니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있는 작은 제단 앞에서 김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어. 억울함도 다 풀렸고 민수도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었잖아. 언니의 사진은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동생을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장은 고요했지만 내일 아침이면 다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김영자도 다시 가게에 나가서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김영자의 마음속에 30년간 자리 잡고 있던 무거운 돌 하나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김영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이 풀렸고 아들이 돈보다 양심을 선택했으며 자신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영자가 바라던 진정한 정의였고 진정한 평화였습니다.